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경제 회복만 외쳤지 대기업 법인세 요구 한마디 없는 서민의 양보만 강조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국정원 해킹, 동생 박근영 씨의 친일 망언까지 대통령의 책임 있는 발언이 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몰랑으로 일관했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가진 그간의 담화를 정리해봤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최종고시가 한 달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연일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한다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불평등한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패널들은 독일식 선거제도를 가져오는 데 동의하지만 현실로 이뤄지기 위해선 결국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웬만한 막장 드라마 저리 가라 하는 롯데가의 경영권 싸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은 이를 중계하듯 다루고 있습니다.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8월 6일) 뉴스K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팍팍한 하루 보내셨을 거라 짐작됐는데 특히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신 분들은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경제만 외쳤지 대기업의 희생 없는 서민의 양보만 강요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훈시였습니다. 오히려 재벌 회장들만 이번에도 사면 혜택을 받게 됐는데 안은필 기자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내용부터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근데 노동시장 이 개편 등 경제 제도약을 위한 그 과제들만 강조했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 19일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힌 세월호 대국민 담화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제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총 4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교육개혁을 제외하고 모두 경제 제도약을 위한 과제들이었습니다.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그리고 금융시스템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담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경제 제도약, 그리고 이를 위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시장 개편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상됩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미래 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은 기성세대, 공무원 등 국민의 양보만 강조했고 고통 분담에 기업이 동참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르스 사태나 국정원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는커녕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메르스, 해킹은커녕 국정원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롯데 사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동생 박근영 씨의 친일 망언 등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사실상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모르쇠 전략을 취하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건데요. 이에 야당은 대통령의 4대 개혁은 거창해 보였지만 정작 경제 위기의 본질은 왜곡한 매우 실망스러운 담화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사과도 없고 경제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경제 제도약의 실질적 방안도 없는 사무 담화였습니다. 오직 내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독단만 가득한 권위주의 시대의 일방통행식 담화의 판박이입니다. 정의당 역시 사과는커녕 국민들에게 훈시난으로 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한심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나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읽는 동안 미리 인쇄한 담화문 원고지에 파란색 펜으로 별표를 쳐가면서 방송을 지켜봤는데요. 김 대표는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평소 제가 말하던 것과 비슷하다면서 세계적 무한 경쟁 시대에서 생존을 하려면 선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서도 적기에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박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가 미래를 결정할 4대 개혁의 성공적 완수에 당의 명운을 걸고 임할 것입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어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소식을 알리면서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취임 2년 반 동안 기자회견을 포함해 대국민 담화를 5차례밖에 하지 않은 박 대통령이 스타일을 바꾸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가 다시 질의응답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알려와 머쓱한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질문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말만 한 거거든요. 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제도약을 일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발맞춰서 재벌 총수들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거란 이런 예측이 지금 지배적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 사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방향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사기 진작으로 잡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그리고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광복 70주년을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정기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뒤집는 것인데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스스로 원칙을 깨고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다면 대선 공약 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한 박 대통령이 2013년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을 두고 특사가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그랬죠.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여당에 특별 제안을 했는데 오늘은 이 국정원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요? 예, 문재인 대표는 오늘 오전 시민사회단체들과 가진 정보인권 개선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권 들어 국정원의 불법이 우리 정치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불법 대선 개입,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어서 국정원의 거듭된 불법적인 행태들이야말로 국가 안보의 적이라며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한 것이어서 공허한 말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야당은 오늘 열릴 예정이던 기술자 간담회가 무산됐다고 밝혔지만 추후 대응에 대해선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자료 요구가 국정원에 의해 2번 거부됐기 때문에 기술 간담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라며 무산 책임은 국정원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신 의원은 그러면서도 조건이 갖춰지면 광복절이든 추석이든 일요일이 되든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기술 간담회 외에 다른 진상규명 방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편 새정치연합과 정보인권 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정원 해킹 사찰 사건에 대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거짓 해명과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밝혀져야 할 의혹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기 전에는 국정원 해킹 사건은 끝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을 같이 하고 저희가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력히 요구한 것은 이런 국정원 개혁 과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서 입법으로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국정원 개혁을 하는 것을 정하고 그리고서는 계속적인 입법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네, 안은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4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제도약을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 메르스 사태, 국정원 해킹 문제, 동생 박근영 씨의 7일 망언이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짚어봤습니다. 경제 제도약,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첫마디와 마무리 발언에 등장한 말입니다. 담화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경제 제도약 요소로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개 부문 개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 동생인 박근영 씨의 친일 망언 등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원론적 차원에서라도 사과 메시지를 밝힐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정됐던 질의응답 시간도 막판에 취소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간 겁니다. 박 대통령이 일방통행 화법을 구사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작년 5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비슷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으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해경과 해수부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선장과 승무원들을 공개 석상에서 규탄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하나마나한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사과는 소위 유체이탈 화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앞서 2월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관한 2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일각에서 경제 민주화가 빠진 창조경제만 들어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 3월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에 여야가 협상 중이던 정부 조직 개편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의미의 발언을 해 박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인 국민 대통합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잇따를 국민들의 비판을 어떻게 피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 최종 고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발언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보수적인 교과서로 가르치려는 의미인데 TV조선은 이에 발맞춰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했다고 단독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장부경 PD가 관련 발언들을 정리했습니다. 교육당국에서 교과서의 집필, 출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국정교과서 제도,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보겠습니다.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지침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얼마 후 뉴라이트 성향의 규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심사를 최종 통과합니다. 이후 역사 왜곡과 사실 오류 문제로 일선 학교에서 거의 채택이 되지 않자 정부와 여당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발언들을 내놓습니다. 여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입니다. 2013년 9월 근현대사 연구교실이란 모임을 만들어 역사교과서 이념 편향 논란에 처음 개입합니다. 당시 첫 모임 인사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못난 역사로 비하한다. 역사교실에서 역사를 바로잡는 방안을 모색해 좌파와의 역사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한 달여 뒤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의 발언 보겠습니다.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드러나 국정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 본격적으로 국정화라는 발언을 합니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 역시 이 같은 발언을 합니다. 다양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통일된 교과서가 필요할 수 있다. 거의 한 달여 간격으로 정부와 여당, 관계부처 장관까지 같은 취지의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방안까지 얘기합니다. 교육부에 편수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 이 같은 발언은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황우여 장관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교실에서 역사를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며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된 문제를 의제로 다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문제의 발언들을 해 논란이 됐던 김무성 의원입니다. 좌파 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일 황우여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실에서부터 역사에 의해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본격적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은 지난 5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관계 장관들의 관련 발언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보도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 달 고시될 개정 교육 과정이 예정된 수순을 따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국회에서 불평등한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패널들은 기본적으로 독일식 선거제도를 가져오는 데 모두 동의하지만 현실로 이뤄지기 위해선 결국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런 전제를 달았습니다. 뉴스K 김병소 감독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권역별로 우선 빼고 생각해 봅시다. 전체 권역, 한국 전체를 하나로 한다고. 선관위의 개혁안을 우리가 도입한다면 첫 번째 비례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 다음에 유력 정당이 여러 부상하니까 다당제를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통합진보당 할 수 있듯이. 그 다음에 영남과 호남 지역의 특정 정당에 의한 독과점 체제의 균열이 생길 것이다. 군소 정당들이 유력 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책과 이념 중심의 정당들이. 이건 뭐 독일식 비례대표를 도입해도 마찬가지 효과가 나올 겁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례대표의 연임을 허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비례대표는 들어오면 바로 그 다음 총선에 어느 지역구로 나갈까 하느라고 우정활동을 잘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계속하게 하면 됩니다. 비례대표로서 능력을 보이면 계속 비례대표를 하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석은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래 공직선거법 21조와 25조만 개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논리, 민주주의 논리라든가 뭐 수의 논리로 설득 이거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오직 국민들이 개혁 여론을 만들어줄 때 새누리당이 도저히 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개혁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조성될 때 비로소 새누리당 무릎 꿇을 거고요. 새누리당이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나라고 그 정도의 개혁 여론이 조성되면 저는 새누리당의 합리적 보수 세력들은 선거제도 개혁 세력으로 합류할 거라고 봅니다. 그쯤 되면 그렇게 아마 그 상태가 돼야 비로소 선거제도 개혁이 일어나지. 그래서 저는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요즘엔 막장 드라마를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80개 계열사, 10만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재벌 롯데를 보고 있으면 웬만한 막장 드라마 저리 가라는 장면들이 연일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재계 5위의 기업이라 말할 수 있는지조차 부끄러운 작태인데 이 사안부터 김성재 전 한겨레신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건강하셨고요. 네. 골육상쟁이란 말이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롯데를 지금 지칭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롯데 사태에 대해서 언론 보도들이 연일 지금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골육상쟁 정말 약간 섬뜩한 그런 섬찟한 용어고요. 예전에 왕자의 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지금은 장남의 난 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롯데라는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을 놓고 가족끼리 싸우고 있는 싸움질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정말 부끄럽고 이런 모습인데요. 언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지금 5대 기업 재벌 10대 기업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대기업들이. 재벌 대기업들은 그동안 굉장히 정부의 큰 특혜를 받고 커가면서 한국 경제를 굉장히 예전에는 이끌었고요. 산업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키던 70년대, 80년대는 지금은 여러 가지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벌 대기업의 역할은 굉장히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재벌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추악한 집안 싸움에 대해서 언론이 어떤 식의 보도를 지금 하고 있냐면 이런 거를 경마식 보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도 이제 많이들 하는데 집안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독자들은 굉장히 재밌어해요. 너무 드라마틱하고 막장 드라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언제부터인가 막장 드라마들이 막 나오고서 가족끼리 싸우고 배신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재밌어하고 했는데 이 지금 영화 드라마 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언론이 지켜봐야 될 본질은 뭐냐면 재벌 대기업이 왜 이런 추악한 싸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에 큰 폐해를 가져오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를 언론이라면 제대로 짚어내는 이런 기사와 사설들을 써야 되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언론을 보면은 마치 형과 아버지 그리고 둘째 아들 이 둘이 나눠서 싸우고 있는 싸움질을 하고 있는 이 싸움을 마치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듯이 경마를 중계하듯이 이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조선일보가 지금 롯데 사태는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부터 언론에 보도됐고요. 수요일자부터 조간신문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나온 보도 나온 것들만 쭉 보면요. 조선일보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일면 제목이요. 국민 우롱하는 롯데 일가의 막장극이다. 그리고 역시 일면에 신격호 동빈을 한국 롯데 회장으로 임명한 적 없다. 또 안쪽으로 넘어가면요. 4년 전에 자신이 승진시켜놓고 차남 임명한 적 없다 말한 신격호.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마치 무슨 진실공방을 하듯이 한쪽과 다른 한쪽에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 화요일자를 보면요. 신동빈 지시서가 효력이 없다. 3부자 대면은 5분 만에 끝났다. 또 차남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경영권 얘기는 없었다. 무슨 드라마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막장 드라마를. 신동빈은 수원사업 롯데월드타워 107층에 올라가서 나를 믿고 따르라.
또 뭐 신격호 중국에서 왜 1조 적자 냈나 앞으로 나타나지 마라 고함을 질렀다. 이런 제목을 뽑았고요. 어제자 보겠습니다. 어제자는 두 이름의 신격호 특혜로 탄생한 롯데 이렇게 가다가요. 그리고 8월 6일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면요. 이제 롯데 지배구조 밝혀라. 정부가 본격 개입에 나섰다라는 기사를 썼고요. 조선일보 기사를 쭉 보면은 조선일보가 특히 잘하는 그 보도 스타일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상대방의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갈등이 벌어지고 이럴 때 그 한쪽에서 얘기한 그 발언을 그 더블 쿼트 인용 보호를 따서 딱 따서 그 제목을 보도합니다. 그 제목이 그 앞뒤 문맥을 일단 다 맥락을 자르는 거죠. 맥락을 자르고 그 발음만 딱 놓고 보면 그걸 보는 독자들은요 굉장히 재밌어져요.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드라마가 영화의 뭐 한 그 대목, 왜 영화에 아주 유명한 그런 대목들 하나씩 딱 따지 않습니까? 그런 대목을 딱 따서 그 한 것처럼 독자들은 막 재밌는 이야기 속으로 막 빠져들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조선일보가 이제 그 잘 다는 제목이 이런 스타일의 제목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맥락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는 독자들이 눈치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중앙일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중앙일보를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를 보여드릴 텐데 중앙일보가 뭐 사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롯데 같은 롯데 그 재벌 대기업처럼 이렇게 이 세계 언론사들이 다 그 족벌 경영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중앙일보는 삼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런 재벌 대기업의 문제, 재벌 대기업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소유 구조, 지배 구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언론이 바로 중앙일보인데요. 중앙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훑어볼게요. 월요일 날 보도가 일면 톱입니다. 신동빈 세키가 하라식 결전 준비 중이다. 이런 제목을 일면 톱으로 붙였어요. 세키가 하라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밑에 붙여놨는데 도쿠가와가 일본 통일 완성 후 전투. 그러니까 일본에서 막부 시대에 그 사무라이들이 막 그 싸움질을 하는 그때 그 전투를 에서 나온 그 표현을 빌어가지고 세키가 하라식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일본 말이라서 결전을 준비 중이다. 굉장히 무슨 뭐 일본 그 사무라이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죠. 같은 날 사면에서는요. 결전 앞둔 신동빈의 핵심 3인 이인원, 황각규 그리고 스쿠다. 이건 또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이 기사의 밑에 사진이 쭉 나오는데 뭐 검정색 선글라스를 낀 그런 얼굴도 나오고요. 굉장히 막 그 진지한 이런 남성들의 얼굴이 쭉 나오면서 마치 일본의 조폭 야쿠자의 어떤 무슨 조폭의 내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듯한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 다른 날 제목도 볼게요. 8월 4일입니다. 신격호 손가락 경영의 비극이다. 또 같은 날은요. 한 명이 항복해야 끝난 게임 루비콘 강 건넌 두 형제. 또 신동빈 아버지와 5분 면담 분위기는 훈훈했고 형님이 격노했다. 거의 제가 아까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조선일보 기사와 제목이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앞뒤 맥락보다는 딱 그 인용 부호만 써서 보여주는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8월 4일자 그 오피니언에는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신격호 고집이 자초한 형제의 난. 이 롯데그룹의 지금 문제가 신격호 회장의 그 총괄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고집이 자초했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사태의 본질이 대한민국 수많은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만 해도 이 신격호와 그 자식들 그 일가의 지분을 다 합쳐도 2%밖에 안 되는데 2%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신격호 일가가 그 480개나 되는 순환 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고 80개가 넘는 기업을 다 지배하고 있다. 이게 삼성도 마찬가지고 뭐 LG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주 고질적인 악패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앙일보 이철호 논설위원이라는 부분 신격호 고집이 자초했다. 이렇게 그 사태의 본질을 엉뚱한 대로 지금 몰고 가고 있죠. 중앙일보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 재벌 구조, 지배 구조에 굉장히
그런 언론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의 칼럼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자, 수요일자, 목요일자 제목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수요일자 중앙일보 1면이 롯데 사장단 37명 신동빈을 지지했다. 이제는 그 일가끼리의 일가 안에서 형과 동생,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싸움을 이제 더 벗어나서 이제는 뭐 사장단이 한쪽을 지지하고 또 뭐 그다음에 또 노조가 어디를 지지하고 이런 식의 패거리들이 나눠서 싸움질을 하는 정말 재미있는 싸움질의 이제 그런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동아일보 이야기도 살짝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결이 비슷할 것 같고 네네.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진보지들은 어떻게 다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나마 이제 족벌, 재벌, 세습 기업들과 연관이 돼 있지 않은 그 신문사들은요, 한겨레라든지 경향신문은 아시다시피 그 사주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사주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겨레도 이제 그 시민들이 투자를 해서 투자가 아니라 자금을 이제 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주조합도 같이 운영하고,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과의 관련이 굉장히 낮은 그런 그 언론들이죠. 이런 언론들은 그나마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문제를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중앙일보 기사 중에 하나를 꼭 보여주고 싶은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빼먹었는데, 뭐냐면은 8월 6일 오늘자 그 사설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의 제목이 재벌개혁 법과 제도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의 그 사설을 썼어요. 이 사설의 그 중간 제목은 뭐냐면은 재벌 개혁론으로 확대되는 롯데 사태, 법과 제도로 하는 재벌 개혁은 한계가 있다. 바람직한 재벌의 미래상을 고민할 때. 이 사설의 전체적인 취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신격호 고집이 자초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재벌 개혁을 하려면요, 제도와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재벌 지금 문제의 핵심이 아시겠지만 그 순환 출자 아닙니까? 네. 순환 출자라든지 그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과 그 민법이라든지 법으로 또 제도를 고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삼성 계열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삼성 관계사인 중앙일보는 법과 제도로 안 된다는 거죠. 법과 제도로 안 되고 그 재벌가의 자녀들이 좀 양심적으로 이런 싸움질 하지 말고 잘 지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지금 그 본질을 은폐하고 호도하는 이런 이제 사설을 썼고요. 그나마 이제 한겨레 그 8월 6일자 그 사설 하나 보겠습니다. 네. 롯데 사태로 분출한 재벌 개혁론 실행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사설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본질을 정확히 짚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 지금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면서 경제민주화 하면은 가장 큰 그 주제가 토픽이 바로 재벌 개혁 아닙니까? 재벌 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순환 출자 막아야 되고, 그래서 삼성은 정말 이건희 일가가 정말 0. 몇 %밖에 안 되는 그 지분을 가지고 에버랜드, 무슨 삼성생명, 또 얼마 전에 합병한 삼성물산과 그 어디죠? 제일모직 같은 이런 몇 개 회사를 아주 적은 그런 그 지분을 가지고 전체 삼성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또는 뭐 삼성 일가에 굉장히 유리한 예전에 큰 문제가 됐던 BW를 발행한 지에서 굉장히 그 세금을 내지 않고 큰 그 지분을 몰아주기도 하고요. 현대나 LG 같은 경우는 그 하청업체를 제대로 돈을 주지 않고 하청업체를 부린다든지, 또는 자기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계열사를 키워서 그 재벌 체제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벌들의 개혁을 해야 된다.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 경제 민주화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지금 한겨레 사설이 짚고 있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한겨레나 경향 같은 언론들은 이제 이런 문제의 본질을 지적을 하면서 사설뿐만 아니라요, 그동안 나왔던 한겨레 기사들을 보면은 스트레이트 기사, 일면 기사나 사면 종합면 기사에서도 이런 문제들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벌 자식들의 이 싸움이 본질이 아니다. 이거는 재벌의 문제다. 그래서 이 재벌 개혁을 정부와 또 정당이 또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 재벌 개혁에 나서야 된다라는 지점들을 계속 지적하는 기사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롯데 사태 쉽게 진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론 보도 역시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오늘 뭐 대국민담화도 마찬가지고 노동개혁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 발언에 맞춰서 지금 네. 언론 보도 역시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동안 노동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요. 노동개혁에 대해서 대체로 언론들이 노동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론을 강조하고 옹호하는 그런 그 기사들을 많이 썼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론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뭐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왔고요. 어쨌든 근데 이 노동개혁론의 핵심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거죠. 쉽게 해고한다든지 해서 그 해고한 자리에 또 다른 그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하겠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아마 제가 뭐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일 조간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면에는 이제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기사들은 이제 쭉 떴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다른 신문들 이 오늘 노동 개혁을 강조한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은요. 우선 조선일보가 오늘 기사에 대해서 여러 건의 이제 기사들 인터넷 기사로 올렸는데 박 대통령 담화 첫 번째 과제는 노동시장 개혁이다. 이런 그대로 이제 받아쓰기를 한 거죠. 역시 이제 계속 박 대통령 담화가 경제 전반 대수술이 필요하고 첫 번째 과제는 노동시장 개혁이다. 또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금년 중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썼고요. 오늘 대국민 담화가 노동개혁 필요성을 호소할 듯이라고 대국민 담화 하기 직전에 예상 기사를 썼습니다. 대체로 조선일보는 이 발표가 대국민 담화가 나간 직후에 노동개혁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 쓰는 보도를 했고요. 자, 조선일보 말고 그다음에 중앙일보를 보겠습니다. 역시 중앙일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벌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요. 노동개혁을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꺼냈을 때 야당과 또 시민사회들과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지금 가장 시급한 화두가 개혁을 하려면 노동개혁이 아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제대로 끌고 가려면 노동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개혁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경제민주화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필요한 정책인데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노동개혁이 1순위가 아니라 재벌개혁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는데요. 중앙일보를 보면요. 오늘 아침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대국민 담화가 나오기 전이죠. 나오기 전에 오늘 아침자에 중앙일보 1면이 이 기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사면한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야기를 이제 아직 사면 대상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해서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 라는 예측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제목을 달았냐면은 경기 부양을 위한 광복절 특사다. 이런 제목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재벌 개혁 이야기를 지금 롯데그룹 때문에 재벌 개혁 이야기가 지금 불거져나오고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중앙일보는 대기업 회장들, 김승현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들의 사면, 그리고 그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식의 보도를 아침에 띄웠고요. 그리고 나서 중앙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담화를 보고 나서 쓴 기사들이 거의 비슷한 기사들이죠.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기사들을 이제 이후에도 쏟아냈고요. 동아일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를 보면은요, 동아일보도 박 대통령이 제도약을 위해서 경제 전반 대수술이 불가피하고 그 첫 과제가 노동개혁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 건의 기사들을 이제 쏟아냈습니다. 역시 저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롯데그룹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재벌 개혁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재벌 회장들 사면 이야기가 이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걸 일면 톱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를 할 수 있는지, 노동개혁보다는 재벌개혁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이 재벌 그 구조와 지배구조와 비슷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족벌 신문들은 여전히 이 재벌개혁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노동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이 이야기를 계속 지금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들이 우리 김성재 전 한겨레신문 기자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예, 계속해서 다른 주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가 참 황망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황망하다는 표현 외에 제가 쓸 말이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이게 그 보도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저는 그 포털에서 일단 굉장히 그냥 와글와글 이제 난리가 났고요. 그게 다시 SNS로 퍼지면서 저도 SNS를 하는데 SNS에 뭐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황망하고, 그러니까 박근영 씨가 친일을 넘어서 숭일이다, 일본을 정말 숭배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현직 대통령의 친여동생 아닙니까? 네. 친여동생의 입에서, 가족의 입에서 그 위안부를 그 위안부에 대한 이런 정말 그 황당한 발언, 그리고 천황폐하다라는 식의 발언,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그 일본 식민 지배를 옹호하고, 옹호를 넘어서 찬양하고 하는 그 뉴라이트에서 지금 그 예전부터 많이 했던 얘기들 아닙니까? 한국의 근대화가 일본 식민지 덕분이다, 이런 발언과 맥이 닿아 있고요. 이걸 넘어서 요즘에 왜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네.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1000만 돌파를 뭐 그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암살 그 영화의 줄거리가 그거 아닙니까? 친일파들을 우리 그 독립군들이 그 암살하고 처단하고 응징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관심을 끌고 있는 이런 와중에 박근혜 씨의 발언은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곧 이제 8.15 이제 그 광복절이 돌아오는데, 우리 민족의 해방, 이 해방의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이거는 부인하고, 폄하와 폄훼를 넘어서 부인하고 짓밟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대통령 친여동생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데요. 그래서 이 발언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포털과 SNS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그냥 거의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종이신문들에서는 그다지 보도가 많이 안 됐습니다. 특히나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조선일보는 그 오늘자 12면에 아주 조그만 박스로 이 사실을 보도를 하긴 했는데, 나머지 언론들은 대체로 보도를 하지 않았고요. 오늘자 경향신문은 이거를 사회면에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왕을 천황폐하라니 박근영이 창피하다, 이런 이제 그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런 이제 기사를 실었고요. 근데 왜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SNS나 포털이 아니라, 포털의 서가 아니라 그 제도권 언론들이 이 이야기를 왜 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지, 이거는 그러니까 박근영 씨 어떤 개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박근영 씨가 또 어젠가 또 나와서 일본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내 얘기가 박근혜 저 언니의 생각하고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동생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문제를 떠나서 왜 언론이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지, 전 약간 그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네, 이 때문에 이 한겨레에서 지금 보도한 내용이 좀 짚어볼 만한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역죄, 특히 독일에선 이런 비판 언론한테 반역죄 싫어하는 검찰총장이 해임됐다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짧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이 기사는요, 이 기사는 몇 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네. 한겨레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지고 왔냐면은,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이제 그 정부에 대한 비판 많이 이제 이제 한겨레나 경향이나 이런 매체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이번에 해킹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막 하면은, 이제 국정원과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이제 해당 언론사 또 기자들을 마구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죠. 네. 특히나 최근까지도 그 기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악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을 걸어서 빨갱이 종북몰이를 하면서 그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독일에서 제가 보기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벌어졌는데 이런 사례를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그 기사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는데 독일의 한 인터넷 매체가 독일 정보기관이 온라인으로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국정원이 해킹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아주 똑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문제 삼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 인터넷 매체에서. 그랬더니 독일 검찰이 이 인터넷 매체 기자 2명을 국가 반역 혐의로 수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 걸어서 수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 걸면 꼼짝 못하잖아요. 여기서는 국가반역법이었습니다. 걸어서 수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비판 언론에 반역죄를 씌우려고 했던 이 검찰총장을 독일 메르켈 총리가 해임했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한국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좀 용기 있게 독일에서는 비판 언론이 비판을 했고 이거를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수상이 메르켈 총리가 이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독일에서는 벌어진 거죠. 이런 소식들을 한겨레 보도를 했는데 다른 언론에서도 좀 이런 뉴스를 좀 보고 비판할 땐 좀 자유롭게 비판을 하고 비판한 걸 가지고 검찰이나 국정원이 무슨 국가보안법이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한다든지 고소를 하면 대통령이 또 시민단체가 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검찰총장 해임해라. 이거를 그대로 보고 국정원이 이런 국민들 해킹하고 하는 거를 대통령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은 언론이 나와서 검찰총장 국정원장 해임하고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왜 여기서 책임지지 않느냐,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왜 언론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지 좀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